유럽 탱크가 아니라 한국 탱크를 구매했다고요? 최근 폴란드가 한국산 탱크를 다수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이탈리아 베테랑 지휘관은 왜 우수한 유럽산 탱크를 두고 후발주자인 한국 탱크를 구입했는지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한 폴란드는 몇 가지 사실 때문에 큰 후회를 할 거라고 장담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실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알레산드로 리치라고 해요. 이탈리아 군대에서 대령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난 20년 동안 군용 차량, 그러니까 병사들을 보호하는 크고 강력한 장갑차들과 함께 일해왔어요. 밀라노에서 자랄 때 제 방에는 항상 탱크 모형들이 가득했어요. 독일의 레오파르트나 미국의 에이브람스 탱크 같은 것들을 조립하고 색칠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죠. 제 머릿속에는 그 탱크들의 모든 세부사항과 스펙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 어린 시절의 꿈이 결국 저를 군인의 길로 이끌었어요. 저는 유럽과 미국의 탱크가 세계 최고라고 굳게 믿었어요. 왜 아니겠어요? 독일은 거의 100년 동안 탱크를 만들어 왔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 예산을 가진 나라잖아요. 이 나라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모든 걸 바꿔놓을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기지에 있는 제 책상에 앉아서 훈련 보고서를 검토하고 세 번째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다 컴퓨터에서 새 이메일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울렸어요. NATO가 합동군사훈련을 발표한 거였죠. 이런 훈련은 꽤 자주 있었어요. 여러 나라들이 각자의 군사 장비를 가져와 함께 훈련하면서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였거든요. 하지만 이번 발표는 뭔가 달랐어요. 우리 NATO의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 폴란드가 새로운 탱크와 포병 장비를 가져온다는 거였는데 놀라운 점은 그 장비들이 유럽이나 미국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국산이었거든요. 한국산이라고?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리자 제 보좌관이 제 책상 너머로 고개를 들었어요. 폴란드가 한국에서 탱크를 샀다고? 저는 의자에 기대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한국은 많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훌륭한 핸드폰, 귀에 쏙쏙 박히는 음악, 맛있는 음식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탱크나 포병 장비라니요? 이게 제게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 최고급 군사 장비가 필요했을 텐데 왜 검증된 유럽산 대신 한국산 무기를 선택했을까요? 저는 컴퓨터로 한국산 장비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K-전차와 K9 자주포 사진을 보니 꽤 인상적이긴 했어요. 하지만 외관만으로 속단할 수는 없잖아요. 현장에서 망가지는 화려한 장비들을 수도 없이 봤으니까요. 대체 무슨 도박을 한 거야? 제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폴란드가 우리보다 뭔가를 더 알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폴란드 군사 지도자들이 어리석을 리는 없으니까요. 그들은 수십억 유로를 한국산 장비에 쓰기 전에 충분히 고민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봤던 게 대체 뭐였을까요?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궁금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 군사 장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읽어봤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K-전차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능들이 있었어요. K9 자주포는 서구권 장비들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종이 위에 적힌 스펙은 어디까지나 말뿐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 시험대는 바로 그 훈련이 될 거였죠. NATO 훈련 날짜가 다가올수록 제 회의감은 호기심과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가팀에 합류하겠다고 요청했어요. 그 팀에 있으면 한국산 장비를 직접 가까이서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제 지휘관은 그 요청을 바로 승인했어요. 리치 제대로 평가해와 그가 말했어요. 폴란드가 말한 대로 저 한국산 장비들이 진짜 좋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거야. 짐을 꾸릴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쪽에서는 여전히 이게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폴란드가 검증된 신뢰성 대신 화려한 기술을 선택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 시절 제 방에서 모형 탱크를 만들던 그 꼬마처럼 설레는 마음도 있었어요. 혹시 정말로 새로운 무언가를 보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거든요. 곧 한국산 탱크와 포병 장비들이 제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보여줄 거였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NATO 훈련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탈 때는 제가 한국과 군사기술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여정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전날 밤 NATO 훈련을 앞두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각 나라의 전차랑 무기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생각에 설레서 속이 두근거렸거든요. 텐트에 누워있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더 많은 군용 차량들이 훈련장으로 도착하는 소리였죠. 폴란드 시골 풍경 위로 금빛 여명이 밝아오더라고요. 텐트 밖으로 나가서 차가운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는데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생겼어요. 우리 이탈리아 대대 캠프는 이미 활기가 넘쳤고 병사들은 장비를 점검하느라 분주했어요. 정비병들은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의 마지막 조정을 하고 있었고요. 리치 대령님. 로마노 중위가 태블릿을 들고 저한테 달려오면서 외쳤어요. 폴란드군이 한국 장비를 가지고 도착했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망원경을 들었어요. 우리가 있는 언덕에서 도착하는 차량 행렬이 한눈에 보였거든요. 검은 갑옷처럼 보이는 한국의 K 전차들이 조용히 들어오는데 아침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우리 전차들과는 다르게 보였죠. 더 날렵하고 현대적인 느낌이었달까요? 뒤이어 K9 자주포들이 등장했는데 커다란 검은 곤충을 떠올리게 하는 거대한 포병 장비였어요. 재밌게 생겼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솔직히 궁금했어요. 과연 이 한국 장비들이 유럽에 검증된 장비들만큼 효과적일 수 있을지 말이에요. 훈련장은 거대한 군용 차량 놀이터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왼쪽으로는 울창한 숲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는데 좁은 공간에서 전차들이 얼마나 잘 움직일 수 있는지 시험하기에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오른쪽으로는 바위가 많은 언덕이 자연스럽게 장애물처럼 자리 잡고 있었고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래 계곡에 있었어요. 며칠간의 폭우로 인해 형성된 두꺼운 진흙지대였거든요. 그곳은 누구든지 운전 실력을 제대로 시험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저는 우리 레오파드 전차들을 살펴보러 내려갔어요. 엔진에서 강력한 힘이 느껴졌고 승무원들은 마지막 점검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 전차들은 저한테 오랜 친구 같았어요. 내는 소리 하나하나 그리고 갖고 있는 모든 성능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승무원들은 수년간의 훈련 덕분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매끄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 준비됐나요? 제가 비앙키 대위에게 물었어요. 그는 제일 뛰어난 전차 지휘관이었어요. 네, 대령님. 비앙키 대위가 레오파드 전차의 갑옷을 두드리며 대답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 한국 전차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 서스펜션 시스템은 우리가 전에 본 적 없는 거라더군요. 저는 전차 하나에 올라가서 더 나은 시야를 확보했어요. 폴란드 병사들이 장비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매우 익숙하고 효율적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전차들이 땅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눈길을 끌더라고요. 우리 레오파드는 당당하고 딱딱하게 서 있는 반면 K는 마치 달리기를 준비하는 운동선수처럼 자세를 조정하는 것 같았어요.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마지막 준비 작업이 계속됐어요. 모든 참여 부대를 대상으로 브리핑이 열렸고 그 자리에서 폴란드 지휘관들을 처음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감이 넘쳤고 낯선 장비를 사용하는 것에서 오는 긴장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NATO 훈련은 우리 능력의 모든 면을 시험할 것입니다. NATO 훈련 조정관이 발표했어요. 숲속에서의 기동성, 표적 탐지, 신속한 대응, 그리고 무엇보다도 험난한 지형 조건에 대한 적응력을요. 저는 일지에 메모를 하면서 한국 장비들의 위치를 간단히 스케치했어요. 뭔가 특이한 점이 느껴졌어요. K9 자주포들이 보통과는 다른 방식으로 배치돼 있더라고요. 뭔가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는 걸까요?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 어린 흥분이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병사들은 작은 그룹으로 모여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장비들로 향했어요. 내일은 우리가 군사 능력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달라질지도 모르는 날이었거든요. 해질 무렵 저는 캠프를 한 바퀴 더 돌아봤어요. 아래 계곡에 있는 진흙은 저녁 햇빛에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는데 보기엔 아름다웠지만 사실 엄청난 도전 과제였어요. 우리 레오파드 전차들은 준비를 마친 상태로 서 있었고 김포시는 내일의 도전을 향해 있더라고요. 멀리에는 한국의 K 전차들이 보였는데 독특한 실루엣이 내일이 어떤 날이 될지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텐트로 돌아와서 훈련 계획을 마지막으로 검토했어요. 서류상으로는 우리 유럽 장비들이 모든 면에서 유리했어요. 신뢰성도 입증됐고 익숙한 지형에다 경험 많은 승무원들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한국 장비들에 대한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디자인 자체가 내일 우리가 마주할 도전 과제에 딱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램프를 끄자 캠프의 소음은 점차 잦아들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순찰병들의 발소리와 엔진 점검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죠. 내일이 오면 한국의 군사기술이 과연 유럽의 최고 기술과 맞먹을 수 있을지 알게 되겠죠.
회의적인 마음이었지만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몰랐던 건 내일 이후로 제 군사 기술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지휘 차량에 서서 아침 안개 너머로 시뮬레이션이 전개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흥분 때문이었죠. 드디어 진짜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어요. 레오파드 전차들과 함께한 수년간의 훈련이 오늘을 위해 준비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신호탄이 하늘로 솟구치며 붉은 빛으로 물들였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모든 부대 출발하세요. 무전기를 통해 명령을 내렸어요. 대지가 진동하며 레오파드 전차들이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는 익숙했고 어찌 보면 편안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의 목소리 같은 그런 소리였죠. 망원경을 통해 전차들이 전진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구름 낀 하늘 아래 금속 몸체가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최근 내린 비로 계곡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어요. 선두 전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궤도가 두꺼운 갈색 진흙 속에서 헛돌고 있었어요. 엔진이 힘겹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마치 접지력을 찾아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알파1 무게를 옮겨보세요. 저는 선두 전차에 지시했어요. 베타팀, 오른쪽에 더 나은 지형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부정적입니다, 대령님. 스트레스를 받은 듯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전부 똑같아요. 기동력을 잃고 있어요. 한 대씩 우리의 강력한 레오파드 전차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어요. 제가 목숨을 맡겼던 전차들이었고 수많은 훈련에서 그 능력을 입증했던 전차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마치 꿀에 빠진 곰처럼 강하지만 무력해 보였어요. 전차 두 대는 아예 멈춰버렸고 궤도는 너무 두꺼운 진흙으로 뒤덮여 갈색 갑옷처럼 보였어요. 이거 참 창피하군. 저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다른 NATO 관찰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그때 들렸어요. 다른 엔진 소리였어요. 매끄럽고 안정적이었어요. 우리 전차들의 사자 같은 굉음과는 달리 고양이의 낮은 울음소리 같았죠. 한국의 K 전차들이 진지를 잡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망원경을 돌려 그들을 지켜봤어요. 비슷한 고군분투를 예상했죠. 하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제가 알고 있던 전차에 대한 모든 상식을 뒤집어 놓았어요. K 전차들은 진흙탕에 접근하는 방식부터 달랐어요. 무턱대고 돌진하지 않고 마치 땅을 시험하듯 신중하게 움직였어요. 숙련된 댄서처럼 자세를 조정하며 서스펜션 시스템이 위아래로 움직였고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켰어요. 깊은 진흙 속에서도 가라앉지 않고 미끄러지듯 전진했죠. 말도 안 돼. 저는 망원경을 더 꽉 쥔 채 중얼거렸어요. 선두 K 전차는 단 2분 만에 진흙탕을 완전히 건넜어요. 궤도가 땅에 거의 닿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가는 듯했죠. 뒤따라오는 전차는 똑같은 경로를 따라갔고 똑같은 우아한 정밀함으로 움직였어요. 저는 무전기 조작병을 불렀어요. 이거 보고 있나요? 네, 대령님. 그들은 유압식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전차가 지형에 따라 높이와 균형을 실제로 조정하는 거죠. 저는 경이로운 눈으로 K 전차들이 고지대에서 완벽한 사격선을 형성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우리가 도달하려고 했던 바로 그 자리였죠. 포시는 완벽한 동기화 상태로 움직이며 제가 아직 보지도 못한 목표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K9 자주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K 전차들 뒤에서 자리를 잡더니 긴 포신이 하늘을 향해 올라갔어요. 평소처럼 대충 흩어진 포격 패턴을 예상했는데 대신 제가 본 건 수술 같은 정밀한 사격이었어요. 쿵, 쿵, 쿵. 3번의 발사, 2km 떨어진 표적 드론 3개가 정확히 맞았어요. K9 자주포는 지금까지 본 어떤 포병보다도 더 빠르게 재장전했고 자동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어느 병사도 적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내부에서 제어되었죠. 대령님. 그 무전기 조작병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꼭 보셔야 해요. 그가 건네준 태블릿에는 드론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K 전차 중 하나가 제가 전차로는 절대 오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능선을 오르고 있었어요. 약 45도 정도로 기울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포시는 완벽히 수평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꼭대기에 도달하더니 180도 포탑을 회전시키며 이동하면서 계곡의 표적들을 정확히 3번 타격했어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히 좋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예술이었죠.
폴란드 사령관과 통화 연결해줘요. 저는 눈을 떼지 못한 채 지시했어요. 이 전차들에 대해 모든 걸 알아야겠어요. 통화를 기다리며 여전히 진흙탕에서 고군분투하는 레오파드 전차들을 바라봤어요. 차이는 너무도 분명했어요. 우리는 사자를 전장에 데려왔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존재를 데려왔어요. 기계 치타처럼 정밀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전차들이었죠. 나머지 시뮬레이션은 전투라기보다 춤 공연을 보는 것 같았어요. K 전차들은 하나의 유닛처럼 움직였고 서로를 엄호하며 지형을 마치 미리 다 꿰고 있는 것처럼 활용했어요. K9 자주포들은 완벽한 화력 지원을 제공했고 한 번도 빗나가거나 지체되지 않았어요. 마지막 휘슬이 울렸을 때 제 노트에는 3장 분량의 관찰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단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반복됐어요. 제가 현대 전차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거였어요. 이 한국 전차들은 단순한 전쟁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 자체로 미래였어요. 먼지가 가라앉고 엔진 소리가 조용해지자 오늘이 제 경력을 영원히 바꿀 날이라는 걸 알았어요. 때로는 최고의 교훈이 가장 예상치 못한 스승에게서 온다는 걸요. 오늘 한국이 저에게 절대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어요. 그날 저녁 나토 훈련장이 붉은 노을에 물들었을 때 저는 하루 종일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브리핑룸으로 걸어가면서도 흥분을 감출 수가 없어서 손이 계속 떨리더라고요. 방 안에는 지도와 오늘 훈련 데이터를 보여주는 스크린들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었지만 제 눈은 방 앞쪽에서 차분하게 미소를 띠고 있는 폴란드의 보이츠크 소령에게 고정돼 있었어요. 소령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를 가라앉히려 애쓰며 말했어요. 오늘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알아야겠어요. 그 기계들 그건 정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움직임이었어요. 보이츠크 소령은 제게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다른 장교들도 하나둘씩 방에 들어왔는데 그들 얼굴에도 저와 비슷한 놀라움과 호기심이 묻어났어요. 몇몇은 여전히 훈련장에서 묻은 진흙으로 더럽혀진 모습이었죠. 리치 대령 소령님이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 본 건 마법이 아니에요. 그건 수년간 한국의 기술 개발과 테스트 결과물입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가 버튼을 누르자 방 뒤쪽에 대형 화면이 켜지면서 K 전차가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되는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눈 덮인 산, 뜨거운 사막, 열대 우림 속 폭우 등 다양한 조건에서 전차는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한국은 이런 전차들을 단순히 완벽한 환경을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보이츠크 소령이 설명했어요. 그들은 날씨가 변덕스럽고 지형이 험난한 진짜 세상을 위해 이 전차를 설계했어요. 저는 의자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적응을 잘하는 거죠? 제 레오파르트 전차들도 훌륭하지만 오늘처럼 그렇게 버거워하는 건 처음 봤어요. 소령님은 화면에 기술 도면을 띄웠어요. 이건 설계 철학 덕분이에요. 여기 보세요. -K의 장갑은 모듈형이라 필요에 따라 부품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어요. 마치 날씨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서스펜션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건 하이드로뉴매틱 서스펜션이에요. 마치 똑똑한 다리를 가진 것 같죠. 이 전차는 앉거나 기울이거나 심지어 무릎을 꿇는 것도 가능해요. 언덕 뒤에 숨을 수도 있고 다양한 지형을 건널 때 높이를 조절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는 점점 더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K에는 일종의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이 탑재돼 있어요. 마치 탱크 안에 의사가 있는 것처럼 모든 부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죠. 무언가 닳거나 고장날 조짐이 보이면 즉시 승무원에게 알려줘요. 저는 오늘 진흙 속에서 움직이지 못한 제 전차들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사격 시스템은요? 움직이면서 그렇게 정확하게 명중하는 건 처음 봤어요. 보이츠크 소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사격 통제 시스템은 완전히 디지털화돼 있어요. 탱크가 고속으로 움직이는 중에도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죠. 심지어 어떤 표적인지 스스로 판별하고 가장 적합한 탄약을 자동으로 선택해요. 그는 K9 자주포 영상을 보여주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기계들 -분당 6발씩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어요. 자동 장전 시스템 덕분에 승무원이 피로를 느끼지 않아서 필요할 때까지 계속 사격이 가능하죠. 브리핑이 진행될수록 저는 노트에 계속 필기를 했어요. 배운 모든 것이 제가 현대 군사 장비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기계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승무원과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된 완전한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왜 한국이죠? 제가 결국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발전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죠?
보이츠크 소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대령님, 한국은 오랫동안 위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장비를 만들 여유가 없었어요. 그들이 개발하는 모든 기술은 완벽히 작동해야 했어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그들의 삶이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한국은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존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는 우리에게 한국의 테스트 시설 영상을 더 보여줬어요. 혹독한 조건 속에서 장비들을 시험하는 모습에 저는 계속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혹한의 추위, 소금물 스프레이, 끝없는 충격 테스트까지 마이너스 하나도 운에 맡기는 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들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점이에요. 소령님이 정비 기록을 보여주며 덧붙였어요. 이 기계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신뢰도가 높아요. 부품 교체가 쉽고 시스템도 수리가 간단하죠. 진짜 군인들을 위해 진짜 전장 조건에 맞게 설계된 겁니다. 브리핑이 끝날 즈음 제 사고방식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아시아 군사기술에 대한 오래된 편견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걸 깨달았어요. 유럽이나 미국 장비가 항상 더 우수할 거라 생각했던 제가 정말 틀렸던 거죠. 브리핑룸을 나설 때 보이츠크 소령이 저를 따라왔어요. 리치 대령, 그 눈빛 보니까 알겠네요. 왜 우리가 한국 장비를 선택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 뒤에 있는 사고방식 마이너스 현실적인 조건에 대한 주의 깊은 고려와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가 담겨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걸 보게 되실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막사에 누워 잠들 수가 없었어요. 배운 모든 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국의 기계들은 단순히 대단한 수준이 아니라 군사기술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줬어요. 진정한 혁신은 단순히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거나 더 강한 장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필요를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상관들에게 보낼 보고서에는 이 새로운 깨달음을 담아야 했으니까요. 한국은 단순히 글로벌 방위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한국 방위산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숫자나 사실만 알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이탈리아보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군사 장비를 잘 만들게 되었는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찾아낸 것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이것 좀 봐요. 제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조수에게 말했어요. 한국이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거의 무에서 군을 재건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모든 걸 처음부터 배워야 했대요. 한국의 성장 이야기는 마치 잘 만들어진 영화처럼 저를 단숨에 사로잡았어요. 전쟁 후 그 나라의 상황은 정말 처참했어요. 돈도 없었고 공장도 없었고 첨단 기술도 없었죠. 하지만 그들에겐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결단력이었죠.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군사 장비를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진짜로 깜짝 놀란 건 한국의 테스트 방식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였어요. 대부분의 나라는 보통 환경에서 군사 장비를 테스트하는데 한국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한계를 시험하는 것도 모자라 그걸 더 넘어서는 식으로 테스트했어요. 한국의 테스트 프로그램 영상들을 보면서 저는 자리에서 꼿꼿이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K 전차가 눈보라 속을 뚫고 가는데 눈이 너무 심하게 내려서 전차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K는 계속 움직였어요. 특수 서스펜션이 얼어붙은 땅의 모든 굴곡과 울퉁불퉁한 부분에 맞춰 조정되더라고요. 이건 정말 미쳤네. 제가 중얼거리며 또 다른 영상을 봤어요. 이번엔 K9 자주포가 사막에서 발사되고 있었는데 그 온도가 금속 위에 달걀을 익힐 만큼 뜨거운 곳이었어요. 대부분의 기계는 과열로 멈춰버렸을 텐데 K9는 계속해서 정확하게 발포했어요.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듯이요. 그리고 포구 테스트가 이어졌어요. 엄청난 비가 폭포처럼 쏟아져서 땅이 완전히 진흙탕이 됐는데 그 기계들은 단순히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작동하더라고요. 제 경력 동안 유럽의 차량들이 악천후에서 고장나는 걸 많이 봐왔었는데 이 한국 장비들은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의 군사 장비에 대해 들었을 때 가졌던 편견이 떠올랐어요. 제가 얼마나 틀렸던지요. 한국은 단순히 서양 기술을 따라잡은 게 아니었어요. 많은 면에서 그들을 뛰어넘었더라고요. 세계 각국의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더 나은, 더 강한,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냈죠.
조사가 끝나고 저는 이제 그림과 메모로 가득 찬 노트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단순한 기술적인 사실들만 배운 게 아니었어요. 한국 방위 기술이 왜 특별한지를 발견했어요. 혁신과 실용성의 완벽한 조화, 그리고 병사들이 진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깊이 이해하는 마음이요. 한국의 군사 기술에 대해 조사하는 여정은 단순히 제 군사 장비에 대한 관점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법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었죠. 그리고 저는 이 교훈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갈 예정입니다.